네,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 법원 결정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쪽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을 낸 데 대해서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조상호 변호사 연결해서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께서는 저희와 인터뷰에서 법원이 이거 안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총평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굉장히 사소한 절차적 하자 부분을 언급한 거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기피 결정 과정에서 예. 의사 정족수의 해석을 놓고 조금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정말 진짜 기피 사유가 존재하는지 네. 그리고 그 이외에 그 징계 처분 사유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단순히 의사정족수의 해석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그 기피 결정에 관한 하자 부분을 명시하면서 네. 결국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너무 쉽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별다른 언급 없이 인정했거든요. 그냥 검찰총장의 지위와 임기를 고려할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 그냥 그런 식으로만 판시를 했어요. 예. 물론 윤석열 총장이 주장하고 있었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관련된 다른 주장들, 예를 들면 공익적 침해, 법치주의 위반, 검찰 조직 전체가 네. 굉장히 그 운영이 어려워진다, 이런 등등의 모든 사항을 다 배척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익 부분을 아주 쉽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만약에 지금 법원의 결정 태도라면 징계 처분에 관해서 집행정지는 무조건 인용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어느 사람의 경우에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받아서 제가 한번 좀 그런 보충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그 징계 절차의 문제를 제기했던 게 바로 이제 기피 신청에 대해서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3명만 의결에 참여한 걸 문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징계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반이 되려면 4명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3명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법원의 논리는 이거던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 변호사께서는 사소한 문제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의결 종족수가 4명이 맞았다라는 법원 판단을 그대로 들어오면 네. 이거에 따라서 그럼 징계위원회 구성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징계 결정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논리는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본징계 심리 과정에서는 다시 또 4명입니다. 근데 이제 기피 결정 부분에 한정된 거고요. 네. 근데 기피 결정 부분에서 서로 해석이 충돌하는 부분이 우리 지금 검사 징계법은 의사 정족수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근데 징계위원회 입장은 뭐였냐면 제적위원 과반수는 출석을 했다. 그러니까 총 4인이죠. 그 5명의 원래 그 징계위원이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대상자고 그래서 징계 청구권자가 법무부 장관인 바람에 그 당임직 징계위원인 법무부 장관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부 민간위원 한 분이 개인적 사정으로 불출석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총 5명으로 처음에 징계 위원들이 구성이 됐는데 그 징계위원들 5명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징계 개시가 된 것 자체는 적법하고 거기서 이제 너무 많은 방식으로 3인 공통, 2인 공통, 그다음에 각 징계위원들 그걸 전부 다 기피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3인 공통 부분은 아예 회피 결정, 그러니까 기피 결정에 대한 의사정족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남용이라고 보고 아예 그냥 그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2인 공통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과연 법원이 이 부분이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을지가 의문이거든요. 근데 그때 징계위원들 생각은 이미 4인 이상 출석을 했고 그중에 4인의 과반수인 3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지금 법원의 입장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에서의 그 출석에 기피를 당한 사람은 포함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의 해석이 약간 충돌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지금 법원처럼 해석하게 되면 물론 서로 간에 각자 제시하고 있는 판례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법원처럼 해석하게 되면 다수의 기피위원들에게 기피를 신청하면 기피 의결에 관련된 결정에 관해서 징계위 구성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소수 7명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
그 중에서도 이제 당연직 징계위원 중에 한 분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6명 관련해가지고 4명, 3명씩 이렇게 그 기피 신청을 해버리는 상황이면 어떻게 어떤 경우에도 구성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피 결정 과정에서의 그러기 때문에 사소한 절차를 하자라는 거고 결국에는 그 기피위원회 구성에 그 참여하는 분들의 과반수가 다 기피 기각 결정에는 동의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과연 이런 중대한 징계 사건에서 결정적 하자로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좀 의문이라는 거죠.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관련해서는 네. 2년 임기인 검찰총장이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이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다. 이런 네네. 식으로 판단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남은 임기가 7개월인데 그 가운데 2개월이면 이거는 이제 그 많은 거 아니야. 아마 이런 판단도 아마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걸 너무 쉽게 이제 그 인정해 줬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굉장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 주장했던 사유들은 다 안 받아들였거든요. 이 사건의 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고 징계 사건에 네.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고 검찰 조직 전체가 그 총장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흔들릴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중요 사건 수사들이 전부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은 전부 배척하면서도 네.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임기 중에 2개월을 정직되는 거는 이제 참을 수 없는 손해다. 이런 식으로 그 판단을 했거든요. 네. 특별한 근거도 없이. 근데 만약에 지금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임기적 공무원의 징계는 어떤 경우에도 일단은 그러니까 징계 처분에 그 집행정지를 해줘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기적 공무원 중에 그 2개월이라는 시간은 보통 임기적 공무원들이 2, 3년이 임기라고 그렇죠, 보면,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임기적 공무원의 그 징계에 관해서 전부 다 무조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된다는 취지인데 그 점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거의 이제 이게 그 가처분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본안 소송처럼 그 진행이 됐고 본안 소송에서 다뤄야 되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내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먼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매우 부적절한 판단을 내려졌기 때문에 이등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법원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게 확정적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이 문건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느냐 그리고 그 문건을 애초에 작성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예. 법원이 볼 때는 없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신청인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이죠. 총장 측에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소명자를 내놓는 걸 한 번 더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보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징계 사유의 하나의 사유로서 법원은 어느 정도 긍정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 결정문 한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사찰 문건으로 평가를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선 판시 내용을 보면 예.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는 이런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다음에 배포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아울러서 본다면 이게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곳에서 판사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 보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 또 특히 뭐 대통령과 같은 학교를 나오셨는지 그런 문제들까지 이렇게 조사를 넣고 그다음에 또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되는 정보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소견치 않은 부분들이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이걸 짜집기해서 특별하게 그 수정부 정책관실에서 공소 유지를 위해 이 문서를 만들 어떠한 필요성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이 부분은 지금 재판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 그런 부분이 확인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뭐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지되느냐 그러니까 계속 가느냐의 문제는 논외로 치고 하나 여기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수사가 일단 지금 배당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이게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수사에 애초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된 그 수사의 정당성은 제공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법원도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을 한 거고 그거는 앞선 판단에도 한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다 발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기초해 본다면 일단은 사법적으로는 이번에 그 결정을 포함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 판사 사찰 문건이 정말 부적절하고 그 부분이 심지어 수사 대상, 그러니까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법 논리가 나오는데 설령 이것을 사찰 문건으로 봤다 하더라도 네. 대한민국 법률에 사찰죄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직권남용죄냐 아니냐 뭐 이 문제라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사 결과 사찰의 성격이 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수사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권남용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실제로 그렇고, 예. 그다음에 그 부분이 직권남용을 너무 확대하게 되면 이게 이제 죄형법정주의에 맞냐 이런 그 학계의 비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폐지론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앞서 그 사법농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명시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헌법, 예, 그렇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비난을 가했던 그 상케신문 기자, 그 부분 재판에 관여하려고 부정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 행위는 판사의 독립성에 비춰볼 때 영향받을 리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게 그 사법부 독립, 법관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는 위반되는 중대한 그 비위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헌법 위반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거는 사실상 탄핵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볼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자가 검찰권 그 어느 자리보다 직무상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또 다른 한 축인 사법부, 그 사법부를 이렇게 자신의 자신이 원래 끌고 가고자 했던 그 유리한 결론이라는 그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판사를 압박하거나 여론전에 활용하거나 할 목적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수집된 거라면 그건 정말 중대한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수사 방해, 그다음에 감찰 방해 이게 징계 사유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두 가지를 나눠서 판시했고요. 그 중에서 감찰 방해 부분은 이름 소명 징계 사유로 소명이 된다라고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징계 사유가 된다. 네, 맞습니다. 감찰 방해는 감찰 방해 부분은 왜냐하면 왜냐면 지금 규정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개시하면 총장은 그 최종 결과만 보고받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감찰 중단시킨 사실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그 소명이 됐다라고 판시를 명시적으로 했고요. 다만 수사방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수사팀이 어떤 방식으로 그 검찰총장의 지시를 느꼈는지 그런 등등의 사정들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또한 법무부 장관도 그때 당시에 관련 검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판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요. 그러니까 그 퇴임 후 정치 활동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딱 끊었는데 이건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러니까 완전히 안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공익적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 얘기한 부분을 그 정치적 중립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건데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김도우 의원이 그러면 정치에 해당합니까 하는데 지금 답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까지 다 판시가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시적으로 아예 이거는 해당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두 가지 그때 공익 활동을 언급한 부분 그다음에 여론조사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빼달라고 안 한 부분에 관해서는 좀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겠다 그렇게 판시한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강론을 좀 짚어보면 다시 총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징계 부분은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피 결정 과정 그러니까 기피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냥 기피 결정 과정에서의 사소한 절차상 하자를 지금 이제 재판부가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이 절차상 하자를 다시 그러면 보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다시 징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그때 그 2인 공통 기피 사유에 관련해 가지고 기피권 남용으로 기각한다고 해도 어떻게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우리 지금 재판부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법원 판례가 기피권 남용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그 결정을 하기 위한 정족수 자체를 구성하기 어렵게 기피 신청하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딱 그 경우에 지금 만약에 지금 행정법원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딱 그 경우에 맞는 기피 신청이에요. 2인 공통 기피 신청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기피권 남용으로 정부가 참석해가지고 기각한다고 해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절차상 그 흠결이 있는 점을 지적한 것만 다시 보완해서 징계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시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고 실체상 하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행정청의 처분에는. 근데 실체상 하자는 보완이 어려운 거죠. 근데 절차상 하자는 보완이 이루어지면 재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굉장히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실질상 하자는 건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떤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다시 보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원래 애초부터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던 거니까. 근데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절차 상하자는 다시 보완을 하라는 취지거든요. 오히려 법원은. 마지막으로 이 점을 좀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뭐 어느 신문 안 가리고 전부 다 일면 톱으로 이걸 뽑으면서 제목을 거의 똑같게 달았던데요.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대통령의 재가가 있으셨으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언론은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정에 우리가 근데 이게 지금 핵심적인 건 뭐죠? 과연 윤석열 총장에게 그러한 비위행위 내지는 징계 사유가 있었느냐, 그거를 법원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에 관한 게 핵심이지. 그 기피 결정 과정에서 그게 정족수가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돼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제기한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는 전부 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정한중 위원장을 위촉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의도,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 공정성에 관한 문제들 다 언급했지만 공정성으로 언급했던 모든 절차상 하자는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결과적으로 언론에서도 과연 윤석열 총장이 이번 징계 사유로 포함된 행위들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하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상우 변호사였습니다.